엔비디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난 9월 5일 브로드컴 주가가 장중에 16%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대항마가 나타났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오픈AI, 애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모든 것을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 상황,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는 더 싸고 효율적인 맞춤형 칩을 원합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칩을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엔비디아의 비장의 무기 차세대 루빈 플랫폼을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특히 왜 엔비디아가 갑자기 HBM이 아닌 GDDR7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칠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면 왜 삼성전자가 역대급 수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진짜 수혜 종목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제품 라인업, 이 복잡한 세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많고 빨라서 헷갈립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키텍처,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첫째, GPU 아키텍처. 이게 모든 기술의 뼈대입니다. 세대별 기술 이름이죠. 암페어에서 시작해서 AI 붐을 일으킨 호퍼, 현 세대 최강자 블랙웰,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루빈, 이 순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플랫폼. 이건 완제품입니다. GPU 칩들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초고성능 서버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8개 GPU를 묶은 DGX나 HGX가 기본이고, 이걸 수십 수백 개 연결하면 슈퍼컴퓨터인 DGX 슈퍼 POD가 됩니다. 최근에는 72개 GPU를 하나로 묶은 GB200 NVL72 같은 괴물도 나왔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이게 엔비디아 제국의 진짜 해자입니다.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엔비디아 GPU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쿠다 위에서 자율주행용 드라이브, 로봇용 아이작, 디지털 트윈용 옴니버스 같은 산업별 솔루션이 돌아갑니다. 자, 그럼 루빈은 뭘까요? 루빈은 단순히 차세대 GPU 칩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팀, 루빈 플랫폼입니다. 이 팀에는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로 루빈 GPU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을 담당하는 메인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선수로 베라 CPU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지휘하는 두뇌 감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루빈 CPX라는 새로운 스페셜리스트가 등장합니다. 루빈 CPX는 루빈 GPU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별개의 짝꿍 칩입니다. 마치 전문작가 팀처럼 역할을 나눕니다. 루빈 CPX가 방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고 요약하는 자료조사 전문가라면, 루빈 GPU는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글을 쓰는 메인 작가인 셈이죠. 그럼 엔비디아는 왜 갑자기 루빈 CPX라는 새로운 선수, 자료조사 전문가를 투입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브로드컴을 향한 엔비디아의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AI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시장과 만들어진 AI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시장이 중요했습니다. 챗GPT 같은 거대 모델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 HBM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성능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코딩 비서가 내 코드를 전부 읽고 다음 코드를 추천해주고, AI 영상 서비스가 내 요구에 맞춰 1분짜리 영상을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서비스는 한 번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 즉 토큰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대규모 컨텍스트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HBM은 너무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추론은 모든 사람이 쓰는 서비스인데 이걸 전부 HBM으로 돌리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추론 시장을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맞춤형 칩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해답이 바로 루빈 CPX입니다. 그리고 루빈 CPX의 핵심 무기가 바로 GDDR7 메모리입니다. 왜 하필 GDDR7일까요? HBM과 GDDR7의 관계는 F1 경주용 차와 고성능 스포츠카의 차이와 같습니다. HBM은 오직 속도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F1 머신입니다. 대역폭,
즉 데이터가 다니는 길은 엄청나게 넓지만 비싸고 생산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GDDR7은 양산형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F1 머신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판단한 겁니다. 대규모 컨텍스트 추론이라는 특정 작업에는 HBM 수준의 압도적인 대역폭이 필요 없다. 대신 적절히 빠르면서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메모리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 정답이 바로 GDDR7이었던 거죠.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이 장악하기 전에 선빵을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초고성능 학습 시장에서는 루빈 GPU와 HBM4를 비싸도 함께 쓰고요. 비용 효율적 추론 시장에서는 루빈 CPX와 GDDR7을 함께 쓰며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로 나눠서 저가형 추론 칩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브로드컴 같은 경쟁자들의 공격 경로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략의 변화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DDR7의 사실상 독점적 공급 지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왜일까요? 경쟁사들은 지금 HBM3 생산에 모든 생산 능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당장 GDDR7을 대량으로 달라고 해도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범용 D램과 HBM4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전자 원비 D램 기반의 GDDR7 채택을 RTX 50 시리즈 GPU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용 블랙웰 GPU, 중국 시장용 AI 가속기 B40, 그리고 2026년 나올 루빈 CPX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GDDR7 공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에 GDDR7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설할 계획입니다. GDDR7은 DDR5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수익성이 높아 D램 사업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GDDR7은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GDDR7의 혁신은 기술 삼각기둥에서 나옵니다. 신호, 패키지, 소재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첫째, 신호 기술 PAM3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신호 하나로 예 또는 아니오만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 아니오, 모름까지 세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주파수에서도 기존 방식 대비 데이터 전송 효율을 이론적으로 50%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데이터 통로 자체를 넓혀버린 혁신입니다. GDDR7은 그래픽 D램 최초로 PAM3 방식을 씁니다. 둘째, 패키지 기술 FOWLP입니다. PAM3로 만든 초고속 신호는 기존 기술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신호 간섭, 데이터 손실이 터져 나오죠. 이걸 해결하는 게 FOWLP 같은 첨단 패키징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칩에서 데이터가 드나드는 도로를 칩 바깥으로 빼서 더 넓고 짧은 최단 경로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신호 손실은 줄고 열은 더 잘 빠져나갑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GDDR6W와 엑시노스 2400에 이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소재 기술 고열전도성 EMC입니다. F1 머신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GDDR7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는 열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 EMC를 적용했습니다. EMC는 반도체를 감싸서 보호하는 소재인데 이 소재 자체를 열을 아주 잘 빼내는 특수 소재로 바꾼 겁니다. 이걸 통해 기존 GDDR6 대비 열 저항을 무려 70%나 줄였습니다. 과열로 성능이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 없이 안정적인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GDDR7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면서 우리는 그 사슬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는 건 아쉽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엔비디아 GDDR7의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2026년은 AI 메모리 수요가 HBM을 넘어 LPDDR5X, GDDR7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7년 만에 일반 서버 교체 주기까지 맞물리면서 D램 공급 부족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 기판의 강자 심텍, 대덕전자입니다. 반도체 칩은 그냥 혼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판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GDDR7처럼 고속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일수록 이 기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텍은 GDDR 기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심텍은 삼성전자, GDDR7, D램의 메인 기판 공급사입니다. 2025년 GDDR7 매출 증가가
투자가 중요한 수익성 개선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중 GDDR7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대덕전자는 GDDR7 D램 칩이 장착되는 핵심 부품인 패키지 기판, 특히 FCBGA를 생산합니다. 세 번째, 숨겨진 강자들을 봐야 합니다. GDDR7 기술 삼각기둥 기억하시죠? 신호, 패키지, 소재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리노공업, ISC, TF입니다. PAM3 같은 초고속 신호를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합니다. 리노공업은 이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외로 ISC, TFE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GDDR7 칩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실적과 직결됩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가속기 카드 전체를 떠받치는 초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최강자입니다. GDDR7이 탑재된 최종 제품의 수요가 늘면 이수페타시스의 실적도 함께 올라갑니다. 삼성 SDI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DDR7의 핵심인 고열전도성 EMC 같은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곳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사업 본업 비중이 크다 보니 해당 사업은 가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가장 빠른 HBM을 만드냐의 싸움을 넘어 학습과 추론이라는 각기 다른 시장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엔비디아는 루빈 CPX와 GDDR7이라는 카드로 스스로 시장을 나누고 브로드컴의 도전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변화는 GDDR7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탄생시켰고 이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판 기업들과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삼성 SDI 같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단단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유일한 낙입니다.